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 논리 의견이 좀 다소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런 관련 뉴스도 발견이 됐습니다. 담합의 근본 원인은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회계 로직 때문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격 담합 설탕 3사의 4,083억 과징금, 하지훈, 김대훈, 이선아 3명의 기자가 무려 달라붙어 가지고 기사를 만들었네요. 한국경제 2월 13일입니다. 공정위 설탕 짬짬이 철퇴, 사업자당 과징금 역대 최대, 원당값 오를 땐 소매가 즉시 인상, 하락기엔 인하폭 축소 등 꼼수, 대표부터 팀장급까지 가담, CJ 제일제당 등 사감은 발표, 공정위 과징금 법정 상한 기준 매출액 20%에서 30%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식료품 분야에서 진행 중인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2일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 판매 3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관련 매출 3조 2,884억 원의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 기간에도 담합 진행, 협상은 거래처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주도하고 경과를 나머지 두 회사가 공유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을 선제 인하해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발동되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을 제가 3분기 거를 분석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설탕이 원당이라고 한다면은 3분기에 490달러 라고 한다면 이게 톤당이니까요. 16.1%가 하락했는데 매입 비중은 29.4%, 그래서 4.7% 하락 요인이 있었습니다. 가중 평균을 해야만이 합니다. 근데 회사 전체적으로는 10.2%의 하락 요인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정백당이 설탕인 거로 알고 있는데 2.3% 내렸어요. 그런데 요 매출 비중은 밀가루까지 포함해서 39%였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중 평균은 0.6%밖에 내리지 않았다. 이것을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그것이 시장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은 3사인데 3사만 하더라도 그 단합이 될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되는 모양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하시켰다는 것은 반대로 인상시킨 것이나 다름없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게 뭐 팀장급이나 담당 직원이 다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어, 공장 가공비는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공장 가공비 0.01인데 가공비 여기 0.1% 증가했죠. 어쨌든 3분기 원가 영업이익은 31.5%가 감소한 1,88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20년 전부터 제조 원가 회계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전 세계가 원가 세력들의 카리텔이므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담합은 회사의 조직원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원가회계 매출 원가가 재고 증감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유혹을 받습니다. 원가회계 막법의 법정에서 결론은 담합의 주법은 바로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회계 로직이라고 판결하고자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수준은 안 될 것이에요. 대통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이익은 줄었는데 식품기업들 정보 눈치 보느라 가격 못 올려라고 또 옹호적인 그 뉴스가 나왔네요. 박순원 디지털타임즈 2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매출 3조에서 4조 원 이상 식품업체 중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은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롯데칠성, SPC 삼립, 하이트 진로 등이다. 롯데웰푸드는 작년 4분기에는 10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회사는 카카오와 유제품 등 원재료와 일회성 비용 부담이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환율과 원료 부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매출 원가가 상승했고 매출 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광고 판정비가 증가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과 오리온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오리온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5,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매출은 3조 3,324억 원으로 7.3% 늘었다. 불닭 신화의 삼양식품은 연결 기준 작년 매출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으며 영업이익은 5,239억 원으로 52.1%가 급증했다. 식품업계는 올해 전망도 어둡게 보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면서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할 처지인데도 물고관리 고삐를 쥐고 있는 정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가격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반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격을 올리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부터 하라고 저는 식품업체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매출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내려가고 감소하면 올라갑니다. 가격 인상 요인을 말할 때 제조 원가를 언급해야 타당할 것이에요. 매출 원가가 아니고 제조 원가를 두 개의 분류로 디커플링하면 원재료 사용액과 가공비로 나누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원재료 매입 단가는 제품 구성 원재료를 누락 없이 리스트에서 이동평균법으로 공시하면 얼마나 떳떳할까? 단순 평균이 아닌 가중 평균으로 적용해야 한다. 즉 품목별 매입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정도 해는 해놓고 정부 보고서 가격 인상에 떳떳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눈치를 본다?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통제 국가도 아니고 판매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구매자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공급자가 결정하는가? 경쟁 품목을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공급자가 결정하는 경우는 시장 독과점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만 공정거래법에 의해 정부,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간섭하면 된다. 라면과 소주 경쟁이지만 사실상 독과점에 들어갈 수 있다. 김밥 비싸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사 먹습니다. 라면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된다. 결국 판매 가격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결코 정부가 강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라면 같은 거 안 먹으려면은 그거 요즘 라면은 좀 싼 편이죠. 그나마. 그런데 이제 식당 가서 먹으면은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라면 한 그릇하고 김밥 하나하고 가격이 똑같아졌어요. 옛날엔 김밥이 더 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해서 그런지 일본은
기업물가지수를 일본은행이 담당하고 있죠. 지난 방송에 일본 기업물가지수를 일본은행이 2.3% 인상이 상승이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국가 데이터처나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수로서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약점 잡아놓고 두들겨 패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활동들을 정부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싶네요. 유럽 대러시아 결석 확인 미 장관은 참가 보류 독일 미넨 지지통신 외신부 2월 14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0개국 정상은 13일 독일에서 개막한 미넨 안보회의에 맞춰 회동을 갖고 대러시아 결석을 확인했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미넨 체제 중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과밀 일정을 이유로 회합회의 참가를 보류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이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루비오 씨가 이번 회합에 참석하면 러시아의 미 유럽 공조가 과실할 혹이었다. 유럽 당국자는 영국지 파이낸셜스 타임즈의 루비오 씨의 결석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젤렌스키 씨는 같은 날 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푸틴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미국뿐이다라고 말해 트럼프 정권에 의한 압력의 강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 대해서는 전신은 무리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압박해 2, 3개월의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지면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젤렌스키 씨와 루비오 씨는 14일에 회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가깝게들 앉아가지고 이제 얼굴은 영국 수상이죠. 그 다음에 독일 총리 젤렌스키가 눈에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힘 이 대통령 집할라 강요는 아내는 말장난 여 저발 절인격 박수윤 서해림 YTN에서 2월 14일 다주택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이 대통령이 전날 SNS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이날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SNS를 올린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발끈하자 민주당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시정잡배라고 비판을 하는 거네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자가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냐 아니냐를 따져 죄송합니다. 전데요. 나 집이야.
아니,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저기 그냥 올라와 봐. 어, 어, 어. 글쎄. 그러니까 올라와 봐, 그냥. 어. 아니야, 나 지금 저기 방송 중이라도. 음. 죄송합니다. 개인 전화인데 제가 방송을 끊고 다시 하는 그런 편집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네요. 어, 생계형 임대업부터 기업형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들도 있겠죠. 사무실도 여러 곳 분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장동혁이 육체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면 되지 않냐. 다주택다가 그 매물을 청년과 서민들이 바로 살 수 있는지도 의문이죠. 대출도 규제하면서 말이죠. 이는 외국계 부동산 투자업자들이 줍줍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 제조 보이지 않는 황금시대 고용부진 중간선거 그림자 지지통신 외교부 2월 15일 미국에서 제조업 고용이 부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로 인한 산업보호와 국내 회기 해외에서의 거액 투자로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올가을 중간 선거에도 그림자를 들이울 것 같다. 노동성에 의하면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로 크게 침체한 후 바이든 전 정권하의 인플레이션 억제법 등에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분야의 대형 투자가 증가해 2023년 1월에는 1290만 명으로 가장 최근의 피크에 이르렀다. 하지만 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감소 기조가 계속되어 취임 전에 10만 명 이상 밑도는 코로나 후의 최저 수준으로 추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은 이란을 넘어 과거 20년 만에 최저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전 정권으로부터의 정책 전환을 도모해 EV 지원책 등을 축소, 게다가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기업 경영에 겹치면서 장래 불투명감으로부터 설비 투자가 보류된 것이 고용 침체의 배경에 있다. 트럼프 씨는 일본이나 한국, 유럽 연합 등에 의한 거액의 대무 투자를 과시하지만 실현에는 시간이 걸린다. 몸살을 빼고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또한 경고했다. 어, 취업자 수 추이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코로나 때 팍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한국, 미국 관세 합의 후속 대응, 정부 대미 투자 검토 체제 구축, 김성지 위키리크스에서 한국 2월 15일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중 2천억 달러 사업성 사전 검토, 특별법 투자기금 절차 전 새 선제 준비로 통상 불확실성 대비.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투자기금 조성, 투자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우선 투자 후보 사업의 검토에 착수해 집행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출범한 이행위원회는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응해 대미 투자 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여한다. 투자 대상 영역으로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이 거론된다.
해당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업성이 확보된 사업만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다만 세부 회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투자 어, 기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트럼프의 요구인 즉 돈 달러부터 입금하라는 말 아니었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자고 또 미국이 한국이 결정한 데만 투자를 할 일이 없죠. 또 걔네들이 원하는 투자 분야도 있고 물론 상업성 이런 걸 다 고려하겠지만은 빨리빨리 한국은 어디로 가고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거는 그런 일이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애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입법 그 안을 갖다가 만들고 행정부안으로 그거를 상정해서 그 검토할 능력 없으면 빨리 이 방망이 두들기야지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뉴스에 미국 국무장관이 그 참석을 안 해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은 연설한 거로 나오네요. 우린 유럽의 자식, 미 국무연설에 트럼프와 차별화 케네디 같아. 원선우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2월 15일 불언론 트럼프 이후 백악관 입성 노리는 야심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유럽과 미국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유럽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자 오랜 친구이며 미국은 언제나 유럽의 자식일 것이라고 했다. 모차르트, 섹스피어, 단테까지 유럽풍 레토릭 총동원하고 실제 루비오의 연설 전문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 또는 유럽의 자력 방위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총론과 크게 어긋나는 대목은 없었다. 유럽 겨냥에 환상 빠졌다. 기존 미 입장은 동일. 트럼프 유럽을 걱정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루비오 장관이 얘기를 했대네요. 트럼프 언급 4차례 그쳤고 차기 주자 존재감 드러냈다. MSC가 뮌헨 안보니까 세큐리티 카운실 뭐 이런 거에 약자일 것 같네요. 이 루비오 장관은 쿠바 출신으로 소개되어 있죠. 우린 유럽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럽 애들이 아주 좋아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믿기 전에 꿰뚫어보는 힘을 지금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이란 임혜준 사회정책부장 코리아 웨이브 일본판입니다. 앞서 그 설탕 담합에 대해서도 제 견해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제 견해를 좀 하게 되네요. 뉴욕대 물리학 교수였던 앨런 소콜은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양자역학으로 사회적 구성주의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그러나 3주 뒤 소칼 자신이 이건 가짜 논문이라고 폭로하면서 학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전문 용어와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면 엉터리 정보도 신뢰할 수 있는 지식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그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가짜 지식이 사회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기능하는지 파헤친 점에서 오늘날 쏟아지는 가짜 뉴스 문제를 생각할 단서를 준다.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허위 정보는 더 빨리 확산 재생산된다. 왜곡된 통계 인용이나 숫자의 자의적 도배도 횡행한다. 가짜뉴스 논란을 부른 경제단체 사례에서는 결론이 나면서 통계를 취사 선택했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출처가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고 판명되어 실상은 밝혀졌지만 만약 신뢰성 높은 기관의 숫자를 정밀하게 가공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휩쓸릴 수 있는 주제였다.
조회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1인 미디어 중심의 유튜브에서는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나돌기 쉽다. 각국은 공급자, 유통경로, 소비자라는 세 가지 접점에서 차단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만드는 공급자를 처벌하고 유통 플랫폼에는 수익 차단 등 자정을 요구한다. 즉효성은 있지만 검열 비판에 직면하기 쉽고 소비가 계속되면 억제 효과는 희미해진다. 벌을 웃도는 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면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 과징금을 잇도는 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면 담합도 계속되겠죠? 그거하고 유사한 얘기네요. 소비자가 가짜뉴스를 소비하지 않게 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편집 요청의 결렬을 지적한 소카의 말은 받는 사람 측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연구자에 비해 일반 소비자가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지식, 사실, 의견을 분간해 판단하는 연습을 재촉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여기에 왜 민주가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언급하면 특정 사상을 가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나 지식의 배후에 있는 의도를 논의하고 꿰뚫어보는 사고훈련에 가깝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위협이 되는 지금 오히려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고 싶다. 어른들은 왜곡된 뉴스와 정보에 젊은이들보다 덜 휩쓸릴 자신이 있을까? 최소한의 민주시민교육이 전제된다면 답은 이렇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현명해질 수 있다. 학교 때부터 논리교육은 안 시키고 지금에 와서 뭐 민주시민교육 학교에서부터 논리교육을 좀 시켰어야 되죠. 기자의 컬럼은 용두사미가 된 느낌이다. 사고훈련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 사고훈련은 논리훈련과 동의어야 할 것이다. 전문 용어와 그럴듯한 논리는 상관관계 논리를 지칭한다. 전문가들은 상관관계 논리를 주로 펼친다.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날 때 이거를 가짜로 몰아버리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논리는 우연성의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 요거에 한국 부자들의 탈출 한국 2,400명 상속세 피해서 간다는 거. 어, 가짜가 나기보다도 있긴 있는 거죠. 숫자가 많았다 적었다 그런 거지. 때문에 뒤늦게 경제, 사회, 정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제가 뒤늦게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학교 때 논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인과관계 논리로 사고 훈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욕심이 없지는 않아요. 또 할 일이 없는 노땅이다 보니까 늑다리라고도 제가 표현하죠. 그 훈련이 바로 생존 우선순위 방송이다. 내가 직접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한 다음 그것을 충분 조건 논리와 필요 조건 논리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인 과정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며 그 가정을 입증할 증거를 필히 찾던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충분 조건 논리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필요 조건 논리는 갈등 대립도로 필요 조건을 얘기해서 여기에서도 assumption은 왜냐하면 나오지만은 AB와 BD 간에도 왜냐하면 다 얘기가 나와서 이유를 들어야 되고 AC도 그렇고 C와 D 프라임 관계도 왜냐하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논리 연습을 계속 해봐야 우리가
좀 더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던 거가 오늘 뉴스에 딱 맞네요. 전문가들이나 뭐 그 돈을 쫓는 1인 미디어가 가짜 뉴스가 아니고 상관관계나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인과관계로 사실관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그림이고요.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의 연결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상관관계가 판을 치고 지금 있죠.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로 접근해야 미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상권 분립이나 제4의 권력을 얘기하는 언론애들이 있는데 기업도 할 말은 해야 되고 종교도 할 말은 해야 되고 일개인이지만 국민이 맨 꼭대기에 있으면서 그게 민주국가라며 헌법에 그 권력은 국민한테 나온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국민을 그뭐 섬긴다고 섬기지 말고 좀 존중하고 그래서 다 이런 에, 그 관계를 사실관계가 아니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칠각형의 세상 제가 생각한 겁니다. 육각형도 대립관계가 생기고 사각형도 대립관계가 생기고 오각형도 반으로 뚝 자르면은 대립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칠각형은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대립관계가 아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칠각형의 세상을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